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특강 내용은 감정 코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감정 코칭의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감정 코칭의 그 백그라운드, 왜 우리가 이 감정 코칭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상당한 관심을 갖고 오셨지만은 아마 시청자 중에서는 그게 뭐지? 하고 질문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요. 한 10분 정도는 그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실은 작년도에요. 제가 글로벌 인재 포럼이라는 국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서울에서 2박 3일 동안 열리는 행사예요. 한 5천 명이 모이는 행사였습니다. 외국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우리 한국에 대해서 칭찬 일색이에요. fantastic, dynamic, unbelievable 하면서 말이죠. 정말로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어온 그 업적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것이거든요. 저 역시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20대 청춘들, 그들의 미래는 장밋빛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공감하지 않으시는 모양이네요. 근데 저 빗자가 오타가 아니에요. 장기간 미치어 빚쟁이들이다. 왜냐면은 우리 젊은이들, 대학 가고 싶은 학생들 다 대학 가는 이 세상, 고학력자들은 쏟아져 나오는데 그들 취업 못 해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해요. 너무나 힘들어해요. 저는 기업체도 많이 방문하는데요. 기업체는 또 엉뚱한 말 합니다. 자리는 있대요. 많대요. 근데 우리 한국에 인재가 없대요. 인재가 없대요. 인재가 돼야지 사회 나가서 성공하는 법인데 성공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의 학생들 행복감 세계 최꼴찌입니다. 4년 연속. 학부모 역시 행복감 세계 하위권이고요. 성공도 없고 행복도 없으면은 그러면은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는 법이에요. 저는 이 세 가지 인재 없고 행복 없고 희망 없다. 이 세 가지 산무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입장,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허무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희생하고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애지중지하는 이유는 아이가 교육을 받아서 그래도 인재가 돼서 사회 나가서 성공도 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자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얻고자 애들 이렇게 힘들게 뒷바라지하고 있는데 인재도 아니요, 행복도 아니요, 희망도 없다 그러면은 그럼 너무나 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가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어떤 인재가 필요한가? 사실 그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한국이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1등 기업이 너무나 많지만은 1등 산업들이 많지만은 알고 보니까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빠져 있더라. 왜냐면은 그 세계적인 상품들도 소프트웨어, 소위 창의력의 96%는 외국서 수입하고 한국서는 그 기술을 조립하고 있더라.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의 스마트폰 외국에 팔기 위해서, 그렇죠? 이미 돈방석 깔고 앉아 있는 빌 게이츠한테 매년 3,500억 원씩 갖다 바쳐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피카소의 그림이 경매에 나왔거든요. 몇 푼 안 되는 물감 찍어 발라가지고 몇 푼 안 되는 종이 물감 찍었는데 그리고 반나절 만에 그렸는데 이 그림의 가치가 무려 1,720억 원이었답니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 평생 그린 그림을 총
합하면은요, 한국의 최고 대기업에 28,000명의 인력들이 밤샘 꼬박 새면서 이루어낸 가치랑 맞먹는다고 해요. 그게 창의력의 위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즐겨 읽는 해리포터의 작가, 저 여자 작가 머릿속에 담겨있는 창의력의 가치가 무려 15조 원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창의력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예, 창의력은 이미 다 연구가 되어 있어요. 창의력과 관련된 개념이 무려 170가지나 된답니다. 많죠. 그뿐만 아니라 이 개념들이 서로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복잡합니다. 따라서 각 창의력 연구자들은 소수의 개념으로 요약을 하는데요. 저 역시 6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저 위쪽에 있는 것들 끌어다가 기초 지식이라 그러고요. 옆에 있는 것을 퍼지 사고력, 호기심, 모험심, 나머지 요소를 끌어다가 긍정심이라는 신조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면 그 단어 하나에 너무나 많은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단어를 써가지고는 좀 부족하거든요. 일단 저 5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거해 줘야 될 것이 2가지가 돼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모든 문제에 정답이 있다고 믿어버리는 다친 마음은 제거해 줘야 됩니다. 창의력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저 비어있는 공간, 그 공간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6번째 요소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유라는 공간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지만 여유는 그 짜투리 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는 빈둥빈둥 되는 것이 아니라 허무공, 어마어마한 개념이거든요. 저는 이 많은 개념 중에서 허심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허심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허심은 새로움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의 공간이에요. 허심은 소통과 공감을 가능케 해주는 공간이에요. 바로 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아직까지 양성해내고 있는 인재 두뇌를 비유한다면은 바로 그 옆에 있는 호기심과 모험심은 별로 없는데, 긍정심도 별로 없는데, 그 대신 무척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사실 정부와 이전 시대, 조선 시대 인재죠. 지금은 알고 싶은 거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알 수 있는 그런 정보화 시대인데, 그것을 미리 머릿속에 다 담고 있는 이유가 전혀 없는 이 새로운 시대에 인재는 더 이상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창의력의 그 6가지 요소 중에서 2가지만, 기초지식과 사고력, 이 2가지만 지적 영역이고요. 나머지 4가지 요소는 허심, 호기심, 모험심, 긍정심, 심적 요인이라는 것이죠. 심적 요인. 이 2가지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창의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심적 영역을 주로 이런 개념들이에요. 애, 충, 덕, 배려, 은혜. 이 단어 하나하나에 마음, 심자, 부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심적 요인이죠. 교육학에서는 정의적 영역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런 개념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인성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까? 인성? 이렇게 놓고 보니까 비록 창의력과 인성은 나타나는 모습은 다를지언정 많은 요소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네요. 뿌리는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재는 창의력과 인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내가 인성을 다 뒷전으로 하고 창의력을 다 뒷전으로 해서 어떤 학위를 얻고 스펙을 갖추고 나서 내가 인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인성과 창의력을 매 순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인재의 모습이다.
다행스럽게 우리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작년 말에 신문에 크게 여러 번 났더군요. 대기업이 신규 직원 채용할 때 스펙은 이제는 2차적이고 인성 보겠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입학할 때, 대입할 때 입학 사정관제가 인성평가를 대폭 강화하겠다. 이것도 작년 말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교육의 크게 방향을 틀었어요. 국영수사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성도 매우 중요하다.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 소통의 핵심이요, 융합의 핵심이요, 인재 창의성의 핵심이요, 인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실력이라는 것. 드디어 우리가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아직까지 학부모한테까지는 소식이 다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의대마저도 이제 신입생들 면접할 때, 학생들 뽑을 때 인성을 보겠다는 뉴스가 이제 나왔어요. 이제는요, 우리가 인성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인성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성은 무엇일까요? 인성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식, 사고력 이런 것을 갖고 IQ 테스트에서 다 발견을 해요. 그죠? 근데 IQ라는 것은 유치원 때 측정한 거나 뭐 고등학교 때 측정한 거나 성인 돼서 측정한 거랑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잠재력이에요. IQ라는 개념은. 근데 잠재력이 썩을 수도 있고 잠재력이 발휘를 할 수도 있는데 상당 부분 썩어요. 그 엄청난 잠재력을 다 발휘를 못해요. 그러면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행동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바로 그것이 정의적 영역에서 나온다는 것이 이미 연구로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행동력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감정을 영어로 이모션 그러죠. 이모션은 밖으로 끄집어내다, 밖으로 움직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모션. 그래서 이 감정의 세계가 바로 이 또 인성, 감성 이런 세계랑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랑.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보시다시피 한때 많은 능력이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림을 좀 다르게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IQ는 빙상의 일각과 같은 것이고 그 저변에 엄청난 덩어리가 붙어 있는데 그것이 EQ라는 것으로 세설이 되고 있어요. IQ는 고작 지능의 5%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이 EQ라는 것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가슴의 세계예요. 정서지능이라는 것은 가슴의 세계죠. 바로 정리적 영역, 인성의 영역. 여기를 우리가 빼놓고는 인재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행복도 없을 것이고 희망조차 얻지 못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감정 코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감정 코칭을 받은 아이들은요, 아주 집중력이 우수해지고 그리고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진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요,
공부하는 학생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이죠. 그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또래 관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 따라서 감정 코칭을 받은 학생들은 결국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또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 나가서 지속적으로 적응 잘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감정 코칭의 최종 목표는 아이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감정 코칭 아니라도 모든 부모님께서 자녀가 잘 하도록 좋은 행동, 바람직한 행동하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아이들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잔소리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감정 코칭도 궁극적으로 똑같은 결과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뭔가 조금 달라요. 제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또 어른들이 흔히 하는 생활지도법.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엌에서 저런 아주 장난을 하고 있다 칩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어요?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예? 재밌겠다. 정말로 즐거워하네. 그런가요? 이해 먹고. 예, 우리는 저런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재밌고 신나하는 것 그게 아니라 하지 마죠. 장난치지 마. 도대체 왜 그래? 그렇죠? 예. 그리고 빨리 씻고 빨리 닦고 정돈하고 가서 공부해. 예. 올바른 바람직한 행동으로 안내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하는 가장 큰 실수랍니다. 가장 흔한 실수고 가장 큰 실수라고 합니다. 왜냐? 저렇게 했을 때 결국 아이들은 더 격한 감정을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더 격한 감정. 우리가 원하는 반대되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 코칭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행동을 꾸짖기 전에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행동에 대해서 다르게 안내하기 전에 아이들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라는 거예요. 감정을 먼저 포착하라. 포착하라.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고 곧바로 아이들이 했으면 좋을 만한 그런 행동을 갖고 자꾸만 우리가 지적하기 때문에 결국은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정 코칭은 마지막 단계가 아이들이 바람직한 행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건데 그것이 5번째 단계예요. 근데 우리는 5번째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마지막 단계를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부 반응을 하는 것이죠. 1, 2, 3, 4 단계를 거치면 되는 건데 우리말에 급하면 돌아서 가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이 말 안 듣고 공부하지 않고 또 바람직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급해요. 빨리 더 바람직한 행동을 안내해주기 위해서 5단계로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은 실수, 역효과, 부작용 나서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만 초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두뇌에 있어요. 두뇌. 아이의 두뇌는 3단계로, 아니 사람의 두뇌죠. 아이만이 아니라
사람의 두뇌는 이제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맨 첫 단계가 내 간,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뇌는 소위 파충류의 뇌라 그럽니다. 왜냐면은 숨쉬기, 맥박 뛰기, 체온 조절하기 이 등등은 결국은 인간의 것이나 파충류의 것이나 도마뱀의 것이나 별로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파충류의 뇌. 저는 이것을 지하층이라 그래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 단계가 1층 이것을 변형계인데요. 변형계는 크게 그냥 감정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정을 관리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두뇌는 인간의 것이나 소개 돼지 것이나 또 다를 바가 없어요. 소개 돼지도 다 감정이 있잖아요. 기억도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요. 근데 인간은 소개 돼지가 아니니까 인간한테는 이 2층이 따로 있습니다. 전두엽이라는 부분이죠. 맨 바깥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사고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비로소 인간답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들의 자녀 초중고 학생들 이 2층이 거의 이렇게 발전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판자촌 수준이에요. 판자촌 수준. 미완성 단계. 지금 겨우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예요. 내 간은 태아 때부터 이미 완성되어 있고요. 변형계, 감정의 세계는 0세부터 2세 사이에 상당 부분 그 인프라가 갖추어집니다. 그리고 전두엽은 언제 몇 살 때 정도 완성된 줄 혹시 아시나요? 20살 때쯤이요. 아직까지 대학생 자녀가 없으시군요. 평균 27이래요. 예. 물론 남녀 차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다 2층의 대화예요. 2층에 대해서. 우리는 아이를 2층에서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이는 2층에 없고 1층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 짜증나? 엄마 내 마음 이해 못해. 엄마 나 마음 몰라. 예. 그렇게 돼버리기 쉬워요. 사실은 아이들은요. 어른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어른은 아이들한테 하루에 수백 번 잔소리는 해야 돼요. 근데 잔소리는 잔잔해야 하거든요. 근데 2층에서 마시니까는 아이는 1층에 있고 안 들리니까는 그 잔소리가 점점점 악소리가 돼가고 있죠. 악소리.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악소리를 해서라도 소통이 된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요. 근데 문제는 어른이 아이한테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소리치고 할 때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소위 변형계가 오버로드 돼가지고 과부가 걸려가지고 작동을 멈춰요. 맥박이 막 뛰면서 결국은 이 바깥 부분에 있는 몸의 바깥 부분에 있는 피들이 다 안쪽으로 빨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에 있는 피도 다 빨려 나간다는 것이죠. 안쪽으로. 그리고 작동하는 두뇌는 뇌간. 우리는 아이한테 좀 인간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지도를 하는데 하는 방식이 너무나 잘못돼가지고 아이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간만 남아있다면은 뭐가 되죠? 파충류가 되는 거예요. 파충류. 파충류는 사람 만나면은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합니다.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아이들이 위기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술, 담배, 인터넷 중독, 포노 중독 이런 것은 도피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그거 갖고 도피가 안 되면은 자해하다가 자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도피죠. 또는 공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욕설, 폭언, 폭행들이죠. 따라서 폭력 피해자, 가해자 보면은 둘 다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분출하는 방식이 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는 어디서 왔을까요? 주로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은 크게 환경적 요인인데요. 환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가정 환경과 학교 환경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예를 들면은 집안이 불화가 심하다. 가정 불화가 심하다.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또 주변의 아이들 주변에 또 억압적인 어른들이 많습니다. 뭐 공부해 하면서 시키는 대로만 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정말 마구간 같은 데 처박혀 앉아가지고 꼼짝 못하고 공부만 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게 다 스트레스죠. 억압된 스트레스. 이렇게 살아오기 때문에 이 가슴 부분이, 정서, 감정 부분이 심하게 상처를 입은 상태예요. 심하게.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한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는 사실 그 위기 청소년들 심리 상담 센터장을 오래 했었어요. 교육부에서 했던 위센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의 위센터를 지원해주는 거점 센터장을 또 1년 했습니다. 저기 80개 권역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80개 권역을 다니면서 그런 아이들 또 부모님들, 학부모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냥 추상적인 이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로 가슴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상처를 입은 상태고 또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인지 알아요.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트맨이라는 박사님의 연구인데요. 이분은 모든 인간관계를 연구하셨어요. 특히 부부관계 연구로 더 유명하세요. 거의 3,000쌍의 부부를 거의 40년간 추적 연구해가지고 이분의 연구가 뉴스위크의 커버 뉴스까지 실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제 연구인데요. 이분은 부부가 싸우는 거 3분만 비디오 찍어서 분석하면은 그 부부가 이혼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97% 정확하게 예측한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분하고도 공조도 하고 같이 이분 밑에서 공부도 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이렇게 올렸는데요. 저는 97%까지는 예측 못 하는데 딱 보면은 한 70%는 예측할 수 있어요. 다행히 별로 안 보이네요. 이분 연구에서는 대화의 핵심이 있대요. 대화를 크게 다가가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왼수되는 대화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멀어지고 왼수대로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버린대요. 아시죠?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면은 소통은 없다는 거.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한들 다 튕겨나가든 아니면 한 귀로 들어가고 다른 귀로 그냥 곧바로 나온다는 거.
아무리 좋은 의도 갖고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 마음이 다쳐버리는. 그러면은 이분께서 무슨 대화의 어떤 내용이 그토록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리는가.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은 아예 방어하기 위해서 다 닫아버리는가. 봤더니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4가지의 독이라 그럽니다.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라고 합니다. 이 4가지를 하는 부부가 이혼도 하고, 물론 일시적으로 다 할 수가 있겠지만은 비율이 있답니다. 또 많이 하면 할수록 빨리 이제 문제가 사람의 관계가 망가진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하는 것이 비난이라는 것들입니다. 도대체 왜? 너 왜 그랬어? 이런 말 할 때 정말 아이가 뭐 한 일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은 주로 야단칠 때 시작하는 말이잖아요. 너 대체 왜 그랬어? 이게 다 비난이라 그래요. 그리고 너는 항상 그러더라. 넌 맨날 그러더라. 이런 것도 다 비난이라 그래요. 늦잠 자는 아이가 항상 늦잠 자지는 않아요. 2, 3일 늦잠 잘 수는 있어요. 일주일에. 그러면 항상 맨날 언제나 아주 극단적으로 나갈 때는 어떤 말이 뉘앙스가 그 말에 담겨 있냐면은 너는 인격적으로 하자가 있어.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 들으면은 아프죠. 사실도 아닌데 공격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난 맞으면은 방어가 저절로 생기고요. 그리고 방어 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는 반격이 나갑니다. 아이가 이제 투명하다가 칙 한마디 정말 엄마를 공격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다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난도 참 힘든 건데, 비난도 인간의 관계를 망치는 건데, 이거보다 더 빨리 확실하게 인간관계를 망치는 것이 바로 경멸이라는 말들이에요. 여기 나온 말, 주제 파악이나 하시지. 꼬라지하고는 네 동생 반만 닮아봐.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인격에 하자가 있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 자체를 아주 공격하고 그러니까는 그 인간 이하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나는 우월하고 너는 정말로 내 동생 반이라면 그게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순간적으로 왼수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꼭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 얼굴에 다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의 93%의 위력은 억양, 어투, 얼굴 표정, 몸 동작에 담겨져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얼굴 표정이 경멸할 때 나오는 얼굴 표정이래요. 한쪽 입가만 삐끗 올라가는 거, 피식하면서 니까시껏 하는 이 표정. 비록 저 서양 사람이 하고 있는 표정이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저런 표정 짓는데요. 경멸할 때. 저게 인류 보편적인 경멸의 표정이라 그러거든요. 확실해요. 심지어 걔도 그런 표정 짓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블링크라는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이 블링크라는 그 책에 이 가트맨의 연구가 방대하게 인용되어 있어요. 블링크는 눈 깜빡할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 눈 깜빡할 사이에 그런 얼굴 표정을 보거나 그런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인간은 서로가 왼수된다.
왼수 시간이 된다.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 과학적인 연구 결과예요. 말씀드리자면은 내 안에 그 감정을 다스리는 그 변형계 안에 편도체라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이 격한 감정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어요. 공포, 분노 이런 것들을. 근데 하필 바로 그 옆에요. 기억력을 관리하는 해마라는 부분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결국은 심한 격한 감정을 일으키는 그 사건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두뇌가 구조되어 있는 것은 생존력과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다 설명을 못 들어요. 어쨌든 심한 분노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그 사건, 그러니까 그 경멸을 듣는 순간 그것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잊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이 브레인 루스라고 또 하나의 베스트셀러거든요. 이 책은 두뇌 연구하는 저자예요. 이분의 책에 그래서 이 가트맨의 연구가 미국의 교육과 기업을 좌우할 것이다. 그 정도로 평가를 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의 교육과 기업의 미래도 좌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처럼 같이 이분들을 한국에 두 차례 초청을 했었고요. 지난 7월 달에는 다시 또 미국 가가지고 이분들이 하는 큰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계속 교류를 해오고 있는데 이분들 연구가 바로 이제 감정 코칭 5단계를 제시한 연구예요.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 이런 대화가 부부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지간끼리도 굉장히 흔하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이 단절되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완화시키고 좀 더 감소시키고 더 앞으로 마음을 여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서로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마음을 여는 대화를 할 때 소통이라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소통이라는 것을 보면은 그 핵심이 경청과 공감이에요. 근데 이 경청과 공감이라는 단어 한자를 보시면은 그 안에 또 마음 십자가 들어가 있어요. 소통이라는 거, 경청이라는 거, 귀를 열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가슴에 새겨 듣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 코칭 5단계를 보면은 감정을 먼저 포착한 다음에 그리고 공감 경청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싸워서 뭐 마음이 아플 거 아닙니까? 친구랑 싸웠는데 그 사이가 이제 엄마한테 와서 품에 안겼어요. 이럴 때 만약에 엄마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야, 막 그렇다고 질질 짜냐? 못난이 같이. 이게 바로 비난이고 바로 경멸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아이는 다시 엄마한테 오지도 않겠죠. 엄마한테 갔더니 오히려 경청과 공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야단만 맞고 오잖아요. 비난 그리고 경멸만 받고 오잖아요. 왜 가겠습니까? 다시는 안 가죠. 이럴 때 만약에 엄마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바로 내가 너의 말을 잘 들었다. 경청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알려주는 거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겠네.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같이 알아볼까? 이게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행동, 그냥 질질 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건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고 엄마도 아셨잖아요.
그 방법을 같이 모색하는 것이 이제 코칭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참 이론은 쉬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아이가 어떤 행동을 보이거나 감정을 보일 때 우리의 감정이 막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왠지 몰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도망가고 싶거나 또 나 역시 막 슬프거나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초감정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고 복잡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얽히고 설켜가지고 아주 일관된 습관된 행동이 나옵니다. 어른들의 행동.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행동이 나와요. 축소 전환형이 나오고 억압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방임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 감정 코칭형입니다. 물론 이 4가지 유형이 우리 모두에 다 섞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더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축소 전환형은요. 그래서 아이가 왔을 때 똑같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랑 싸워서 마음이 아파하고 울 때 만약에 엄마가 에이 뭐 그까지 그래 에이 잊어버리고 아이스크림 줄게 이것이 축소 전환형이에요. 아이의 감정을 아무것도 아니야 까짓것 하고 축소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으로 대처하는 것이죠. 이 아이가 커서는 자기가 감정이 올라올 때 에이 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스스로 축소해버립니다. 하지만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나가서 하루 종일 쇼핑을 합니다. 쓰지 않을 것도 막 사갖고는 쇼파홀릭들이 되는 것이죠. 또는 냉장고 문 열고 아이스크림 한 박스 꺼내놓고 하루 종일 퍼먹어요. 거식증.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몰라가지고 딴 것으로 대처한다는 것이죠. 매우 미성숙한 행동입니다. 또는 억압형을 보실까요? 아까 그렇다고 찔치자냐? 못난이 같이 이것이 억압형입니다. 사실 많은 어른들이 억압형인데 어른들은 나는 억압형이 아니라 그래요. 그 대신 나는 좀 엄한 편이라 그럽니다. 엄한 거하고 억압적인 것은 달라요. 엄한 것은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칙을 고수하는 겁니다. 그 한계 안에서는 상당한 자유를 주되 한계를 벗어나면은 그 원칙을 벗어나면은 그것을 지적하고 책임을 추구하는 것이 엄한 것인데 억압적인 것은 어른이 그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어른이 시키는 거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그 존재. 상당히 억압적인 스트레스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어른은 엄해야 돼요. 하지만 절대로 억압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방임은 아이가 슬프다 그럴 때 아 그래 슬프구나 하고 감정을 읽어주지만은 그래 슬프면 울어 그래, 울어야지 마음껏 울어라 이렇게 한계를 주어주지 않는 것. 이럴 때 아이는 자기가 감정을 느낄 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르는 법이에요. 그래서 화가 난다고 막 화를 내는 사람이 돼버려요. 화가 나는 것은 감정이고요. 감정은 옳고 그른 것이 없습니다. 슬프면은 슬픈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옳은 거고요. 그리고 누가 폭행을 당하면은 분노가 올라와야지만 옳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에는 옳고 그른 것이 없어요. 하지만 행동에는 옳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있죠.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은 문제되지 않아요. 화가 난다고 화를 벌컥 내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화를 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화가 나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깨닫고 그것이 화라는 것으로 내가 알고 화를 낼까 말까? 화를 내되 어떤 방식으로 낼까?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어른입니다. 이 성숙한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어른이 아이한테 가르쳐줘야 할 기본 기술이죠. 감정 코칭이라는 것이 바로 아이가 그런 감정이 막 생길 때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고 제대로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마 사운드 오브 뮤직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사운드 오브 뮤직의 그 아이들이 7아이들이 마리아가 맨 처음에 집에 왔을 때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아주 나쁜 짓도 하면서.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애착 손상을 입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군인이었고요. 아이들을 굉장히 억압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까? 군인 다루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문제 행동을 했었는데 하루 갑자기 마리아랑 굉장히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 순간이 어느 때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첫날 밤 첫눈 번개 칠 때 사실 큰딸이 밖에 몰래 나가서 연애하다 비 쫄딱 맞고 아버지한테 들킬까 봐 두려워가지고 담 타고 막 도망갈 그 시점이었어요. 그죠?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죠? 기억나세요? 마리아가 이런 말 했습니까? 아이고 꼴 좋다. 어? 아이 비 오기 전에 빨리 집에 들어왔어야지. 예, 이 말 하나하나 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올바른 행동을 지금 안내했던 거였어. 그죠? 근데 마리아가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사운드 오브 뮤직은 없어졌을 겁니다. 그 대신 그죠? 마리아가 따뜻하게 맞이해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첫눈 번개 칠 때 막내 딸이 갑자기 마리아 방문 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왔어요. 이때 마리아가 아이한테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너 어떻게 된 아이가 놓고 자지 않고 들어와. 행동을 보지 않고 그 대신 아이의 감정을 포착했어요. 무섭니? 무서워? 이 행동을 뒷전으로 하고 감정을 먼저 포착하고 그리고 공감, 경청을 쭉 하면서 그러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나는 이럴 때 노래를 부른다 하면서 같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 결과 아이들이 자기도 스스로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받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 아이가 나중에 마리아랑 정말로 좋은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게 돼가지고 아주 힘든 상황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감정 코칭이라는 것 여러분들께서 단순한 아이를 조종하는 기술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와 함께 한편이 되는 그 인간 기술, 관계를 맺는 기술. 아이랑 같은 감정적 차원에서 소통하는 소통 기술.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인도해주는 학생, 아이 지도법이라 생각하시면은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아이가 정말로 인재가 될 수도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장기적 성공에 크게 아마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상당히 마음이 편해지고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아마 행복감도 만끽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